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전학당 여섯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예, 교재가 오늘 약간 바꿨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궁궐 제도를 읽다 보니까 뒤에 학제라든지 종묘, 돈법 제도까지 다 이해해야만 할 것 같아서 한 3주에서 4주 정도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완전히 익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궁궐과 관련된 고전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이건 다 배울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삼내도에는 궁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궁궐이 너무 소략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한 삼내통론, 궁궐 제도편, 지금 이게 그 교재가 되겠고, 또 하나는 왕력이라고 무지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청와대학에서 문자학을 전공했고 1954년에 북경대학교 교수를 지내요. 그때부터 세상을 떠난 적은 86년이니까 무려 32년간 북경대 교수를 지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문자학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제자만 12,000명을 길러냈다 하니까 뭐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대 한어라는 무지 유명한 책을 쓰세요. 중국 고대 한어, 우리말하면 이제 국어죠, 국어. 그 가운데 부록편으로 해가지고 중국 고대문화 상식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두 14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삼내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많은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제 10장이 궁실편입니다. 이걸 한번 잠깐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13경 중에 이하라고 있습니다. 이하라는 건 뭐냐면 설문해자는 글자 하나에 대한 해설이에요. 글자 하나에 대한 해설. 근데 이하는 뜻이 비슷한 글자들을 다 모아서 이런 글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하에는 이제 이런 편인데 이게 13경이니까 유학자들 반드시 공부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13경 가운데 5경을 읽으려면 한자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자에 대한 해설책입니다. 이하가. 그래서 여기 보면 석고, 석언,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 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친척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5편이 궁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왕력편 첫 번째 딱 보면 이하 석궁이라고 딱 되어 있을 거예요. 이하 석궁. 이게 바로 이하의 5편에 있는 그 궁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달 정도 지나서 중간 정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하의 궁편이 한 요 정도 됩니다. 전체 중에 요 정도. 궁에 대한. 그래서 궁의 첫 번째, 석궁 첫 번째가 바로 궁위지실 시위지궁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면 궁궐에 관한 고전은 요 3개로 거의 다 취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특히 이 삼내통련, 이 전현의 삼내통련, 이것도 이 예학에서는 최고 권위를 가졌다고 그랬죠. 전현의 예학에서. 마찬가지로 문자학에서는 이 왕력이라는 사람이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시경과 최연배 선생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시경과 최연배 정도다.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3회에서 4회면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백화문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고어체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어체로 되어 있어요. 고한어지만 그래도 구어체, 말로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편하죠. 그래도 그냥 술술 익히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전체를 읽으면 궁에 대한 이야기가 뭔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시작하고,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부수 한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한자는 대략 한 이렇게 6가지 종류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한자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부수도 배워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 제일 속지 말아야 될 게 형태를 가지고 그 뜻이 무엇이라고 정하지 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구하면 이렇게 입구지만 이 입구란 네모, 이 네모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진 뜻은 10가지가 넘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천자문에서 입구 하니까 이걸 다 입구로만 이해하는 거죠. 입구. 근데 이것은 담도 될 수 있고요. 입도 될 수 있고, 그릇도 될 수 있고, 머리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머리 중에 이게 있거든요. 지킬 뽀자, 업을 뽀자입니다. 업을 뽀자. 그러니까 이거 아이에 아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요게 아이에 아이.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 뽀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키다,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다, 지키다, 기르다는 뜻을 쓰이니까 나중에 아이를 얻는 것은 여기다가 오들자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보 고자를 쓰죠. 한자랑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 똑같이 딱 점이라고 딱 찍는 순간 그냥 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물방울도 될 수 있고 여기 점도 될 수 있고 불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점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점주 중에 특별한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능하면 궁궐과 관련된 한자를 많이 일단은 할 겁니다. 그러면 점주하고 궁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무지 궁궐의 관계가 있죠. 그게 뭐냐면 궁궐에 가면 다른 집에는 없는 단청이 있죠. 단청. 그럼 단청이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단청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여기 점주가 들어가 있죠. 점주. 청자가 있죠. 청자의 요 밑에는 달월이 아니고 단자입니다. 단자 원래. 단청할 때는 요거에다가 요게 들어간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한자 이걸 그러니까 왜 푸르다니까 뭐 달이 뭐 초기에 뜨는 뭐 푸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자의 발생을 보면 이것도 단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대인들이 이 청동기나 이런 야련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단사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단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사계열인데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뭐 푸른색도 숭배했지만 붉은색도 숭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땅속 깊은 어떤 이렇게 막힌 공간에 붉게 된 이른바 우리가 뭐라 하지 그게 이렇게 수련할 때 그걸 먹어요. 그러면 죽는 거죠. 나하고 아연할 때 아연 계열이에요. 이게 무지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걸 공기 밖으로 내면 이 공기와 만나면서 그게 사라져요. 그러면서 붉은 것만 남는 거예요. 이게 붉은 거. 그걸 가지고 도장 인주 찍죠. 인주. 인주를 찍을 때 쓰는 게 바로 이 주사 계열이거든요. 단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자꾸 공기하고 만나면서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푸른 색깔로.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면 붉은색, 이렇게 보면 푸른색. 그래서 그걸 단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청이란 건 원래 푸른색을 칠한 게 아니고 붉은색을 기둥에다가 칠하게 되면 좀 세월이 지나면 붉게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의 색깔이 기둥에. 그래서 그걸 단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이란 말에는 단청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점주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점주자에 있는 글자를 몇 개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원리 한자 제가 써놨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딱 부서.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이 점주자 있는 중에 이 단자. 이 단자인데 이 단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물정하고 비슷하죠? 이것은 뭐냐면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횃불을 들고 무엇인가 채취하는 모습이라고 현재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횃불의 성격이에요. 횃불.
횃불. 그래서 횃불에서 단자가 왔다 정도만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음에는 이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물정자가 있습니다. 배웠을 거예요, 우물정자.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퐁당퐁이라고 이렇게 놀리는, 근데 나중에 이제 요것은 이제 물방울 말하는 겁니다. 물방울. 점주에는 횃불이 있고, 그래서 붉은 단자가 있고, 이건 이제 우물정자가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주 쓰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얼음빙자가 있습니다. 물인데 탁 찍으면 이것은 조각이겠죠. 얼음 조각. 그리고 비슷한 것 중에 얼음빙하고 비슷한 것 중에 이런 글자가 있을 겁니다. 네, 헤엄칠 영자입니다. 헤엄칠 영자. 근데 지금은 길다는 뜻을 가요. 이게 뭐냐면 물길을 따라서 사람이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은 길영자로 쓰이죠. 길다, 멀다는 뜻입니다. 멀리 갔다 뜻인데, 그러면 원뜻은 헤엄치다는 뜻인데, 이제 우리가 부사로 길다, 형용사로 길다라 쓰이니까 헤엄치다는 말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 숫자를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헤엄칠 영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야, 아마. 이렇게 만미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일 미자, 덜 자란 풀 미자로 쓰이면 만미자는 입구를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만든다고. 그래서 이 글자 속에는 원뜻이 항상 들어가 있다. 원뜻이. 그래서 수영영자에도 여기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 헤엄치다 그러죠. 또 길게, 그럼 뭐예요? 노래 길게 할 영자. 이 영자는 짧게 끊는 노래가 아니라 길게 뽑는 거. 오호, 이렇게. 이런 노래. 그래서 읊는다고 하죠. 읊는다. 이렇게. 원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헤엄치다 하다, 길다 하면 긴다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길다. 또는 뭐 헤엄치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그렇죠. 리듬을 타다 정도로. 그래서 글자를 만들 때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것은 불꽃입니다. 불꽃. 이렇게 돼 있어요. 불꽃. 그래서 지금은 심주할 때 써요. 심주. 불꽃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주자를 심주니까 불꽃 주자는 이렇게 쓰죠. 불 한자를 집어넣고, 지금은 뜻이 바뀌었죠. 가운데주. 게다가 점점 지나면 중심주, 주인주, 이렇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원래는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횃불의 중심. 그래서 가운데 주자인데, 지금은 이제 가운데 주자는 이제 가운데 중자가 주로 쓰이죠. 중자. 중자가 대신하니까 지금은 주인 주자로. 주인자. 그래서 이것은 불꽃이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불꽃. 그래서 점주라는 부수를 통해서 점을 찍어. 이거만 좀 많아요. 이거 좀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는 여기 팔꿈치 오고 뭐지 이거 팔꿈치 이게 선 마디 골절이죠. 골절. 하여튼 요거. 그래서 요거 이제 손이에요. 손 이렇게 뭔가 잡는 거. 그러니까 요런 게 있으면 무엇인가 잡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제 손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점이라고 하지 말고 뭐 불꽃, 그다음에 물방울, 얼음 조각, 헤엄칠 사람, 이건 사람이죠. 사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이해할 때 모양을 가지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 짓지 말라는 거. 다양한 형태래. 왜냐하면 이것을 간략화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뭐 사람이 잘 쓸 수도 없고, 그냥 점으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점으로 표시하는 것 중에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사람이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갈 때는 점 2개를 찍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길게 사람들이 가다는 뜻이에요. 이런 글자 중에 이렇게 이따 배우겠지만 이어질 연자일 때 수레를 끌고 여러 대가 가다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어질 연.
마찬가지로 연못에 꽃이 길게 계속 뻗어 있다. 그래서 연꽃연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후대 만들어진 글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부수 한자로 점주 이렇게 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 점주 중에는 오늘은 단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청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붉은색, 푸른색 칠하는 거라고 했지만, 근데 주사가 구하기 힘들어요. 그게 한자죠. 한자. 아까 단청? 아니 아까 쓰신 거 밑에 한자 아니에요? 이거 환자. 무슨 한자죠 이게? 이렇게 끌어안을 환. 지금 둥글 환자로 쓰이지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뭔가 끌어안는다, 뭐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손으로 하는 어떤 행위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손으로 잡아서 완전히 끌어안는 거. 이게 많이 쓰이니까요. 우리가 집할 때 많이 쓰죠. 집다. 뭘 잡다 할 때. 집.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단청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을 칠한 단사입니다. 벽면주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 푸른색으로 바뀐다. 그래서 두 개를 칠하는 게 아니다. 붉은색을 칠한다. 그것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붉고 푸른 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단청이라는 것은 원래 공걸의 색깔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벽사의 기능으로 했던 건데, 그것이 후대에 와서 붉은색, 푸른색이라고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푸른 청자도 나중에 배울 거니까요. 자, 이게 잘 안 지키는 거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원리 한자입니다. 원리 한자. 원리 한자는 궁자입니다. 집궁자인데 큰 집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큰 집궁, 그 다음에 가운데가 뚫린 문궐, 이렇게 이해하기 편합니다. 궁궐할 때. 골자는 문문자 할 때 따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궁자만 하겠습니다. 이 궁자는 원래 그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집이 여러 개가 있는 집. 그래서 보통 그 신석시대 집들을 보면 거의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가 문이면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 또 이렇게 두 개의 집이 겹쳐 있는 집들이 있어요. 이런 집들은 되게 그 신전과 같은 역할을 주로 해요. 이런 역할들. 그래서 집으로 말하면 앞쪽에 집이 있고 여기 서 있고 이렇게 실집 보면 여기 기둥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문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집들, 이것을 우리가 큰 집궁이라고 부릅니다. 큰 집궁. 자, 그런데 발음에서 궁은 왜 나왔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궁이라는 발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궁이라는 발음은 나와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이 궁은 이렇게 된 글자에서 나온 거예요. 엿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면 엿자형 건물이라고 합니다. 엿자형 건물. 그럼 엿자형 건물은 도대체 뭐냐? 주로 제단, 신전을 하는 글자입니다. 고대 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궁자가 엿자형 궁자고 회자형 궁자가 있는데, 회자형 집이 있는데요. 이 회자는 실제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기둥이 바깥에 있고 작은 기둥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안에 작은 집이 또 있는 거예요. 큰 집 안에 작은 집이. 이런 집은 뭐냐? 바로 빈전입니다. 빈전 건물. 일본에서는 약 48개 정도가 나타나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하나, 공주 정지산에 있는 건물 하나만 회자형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빈전이에요. 아마 일본에서는 그 건물 자체를 독립된 건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독립된 건물. 그래서 남아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마 나무 같은 걸로 해서 임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전을 만들었다가 이제 시신이 묘로 가면 다 없애버리는 걸로. 그런데 무령왕릉만 빈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주 정지산 유적입니다. 회자형 건물이고, 엿자형 건물은 우리나라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무덤이 있죠. 이렇게 계단식 무덤이. 그렇게 하면 이 앞쪽에 바로 여기가 묘당이겠죠. 여기가 능이고 능묘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여자형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 또는 일본에 가면 신전이 뒤에 신전이 있고 앞쪽에 절을 하는 배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구조를 여자형. 그러니까 여자형은 주로 신전과 관련된 건물인데 도대체 신전과 무슨 건물을 하느냐죠. 그러면 여기에 이 글자가 만들어진 파생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이 궁이란 말은 쉽게 쓰지 않습니다. 자, 어디에서만 쓰냐? 여성한테만 써요. 아이를 잉태하는 집을 그래서 자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잘 맞으면 궁합이라고 해요. 궁합. 그리고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면 합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은 다 결혼과 관련된 것처럼 금방 할 수가 있어요. 혼인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고대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글자가 만들어질 때 아마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되면서 이 글자가 만들어졌으니까 신석기 시대 때 여성 중심의 사회의 그 유습이 글자로 남은 것. 큰 집입니다. 특별한 궁.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정치 권력으로 넘어오면서 신전의 기능이 이제 궁궐의 기능으로, 청동기에서 특권 권력으로. 그죠? 그러면 그때는 신전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신전 역할 뒤로 가서 바로 친전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냥 전체적으로는 그냥 궁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궁 가운데 우리 대표적인 사람 중에 여상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불렀죠. 여상. 이렇게 불렀구나. 여상. 이 사람은 강족의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서 태공이라는 호로 불렸죠. 강족에 가서. 그래서 강태공이죠. 강태공 성이 강씨가 아니고 강족에게 장가를 든 그 강족, 그러니까 그 여왕이죠. 추장한테 시집을 가서 태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선생님의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여선생님의 남편은 뭐라고 불러요? 없어요. 왜냐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여성들이 일체 권력을 가졌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남편을 부르는 일은 없어. 한자로 보면 금방 알아요. 얼마나 남성 중심의 사회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태공이라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여성의 권력이 좀 남아있을 때 강태공이라고 불렀고, 강태공의 원래 이름은 여상이에요. 여상. 여씨 집안에서 상은 뭐냐면 신전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신전의 일. 이 상자가 신전이라는 뜻이에요. 신전. 그래서 우리가 상자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 왕들의 행적이나 기록한 것을 상이라고 불렀어요. 상. 그 하는 사람은 상. 그 사람이 쓰면 상서. 거기다 나중에 경전을 붙여서 서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서경. 상서입니다. 그래서 상서라는 것은 궁에서 왕의 일이나 행동 같은 걸 기록하는 사제. 되게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갈라지면서 병부를 담당하면 병부 상서, 공부를 담당하면 공부 상서, 이부 상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여상이라는 강태공의 이름을 봐서도 금방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천문을 보고 뭐 이런 걸 거예요. 기호를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주무왕을 도와서 상나라를 물리치고 주나라를 세우는데 일등 공신이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자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 이 사람이 막 혼인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했을 거예요. 관상이라든지 천문을 보는 일들을 역할을 담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건 딱 하나뿐이 없어요. 짝이라는 뜻으로 남아있어요. 짝. 반려자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반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함께 하다는 그냥 일반 명사로 쓰이지만 초창기 반자는 되게 높은 글자였어요. 뭐냐면 어떤 잔치나 행사를 함께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인하면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잔치를 할 때 아무나 초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취임식 때 여기 한 분 초대 받으셨어요? 아니 그럴 위치가 안 됩니다. 초대. 예, 그러니까 반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니까요. 예. 원래는 잔치를 하게 되면 남자 쪽이나 여자 쪽에서 소 한 마리를 내요. 그러면 잔치를 벌이네 그 소를 반으로 쫙 잘라. 반으로 잘라서 이쪽은 남자 측, 이쪽은 여자 쪽 온 사람하고 같이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한번 하면 소고기 바베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를
반으로 잘랐다는 뜻이 이게 반이라는 게 원래 소를 반으로 잘랐다. 네? 그래서 이 반에다가 더불어서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돼요. 반이라는 게. 네. 그래서 반녀라는 것은 뭐냐면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이 사람의 짝이라는 것을 서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홀레 오면 그 축하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 그게 반이에요. 네. 그래서 증인들 반려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 증인들로 두 분은 짝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려에서 이미 짝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홀레와 갈레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여라는 발음이 왜 궁이라는 발음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릅니다. 한자 이렇게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이런 비슷한 유습을 가졌는데 발음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집단에서 하나로 합치니까 하나의 발음이 죽은 거예요. 하나의 발음이. 그러니까 이 궁이라는 발음 비슷한 것 중에 홀레와 관련된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못 찾았는데. 해자형이 그 백제 무열왕 그 벽돌 빨간 물건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거? 해자형에서. 아, 요 해자형 건물이요? 네, 아까 그건 정지산에 가면 있어요. 현재 건물은 없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2담로 그 실시한 무열왕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령왕릉 그 유일한 그 해자형 건물이 하나 남았어요. 정지산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강태공한테 여족한테 시집을 가갖고 강족한테 네. 강족한테 시집을 가갖고서 시집을 가면서 장가를 든 거죠? 장가를 간 거야. 네. 네, 장가를 가갖고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강태공이다. 강씨가 아니요, 강태공이. 강태공 자체가 장가간 사람이. 그래서 그분에 대한 존칭이 강태공이라고요. 강족의 태공이라는 뜻이야. 태공. 나중에 주무왕이 그를 모셔와가지고 상석에 앉았다 해서 망자를 붙여줘요. 태공망이라고. 우러러 봤다. 태공망. 자, 이렇게 해서 원리 한자, 일단 큰 집 궁자, 우리 궁궐할 때 그 궁자가 그렇다. 그러면 이 궁궐에서 궁에 가장 근접한 건 뭐냐? 근정전과 강령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통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혼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뒷방을 싹 하면 거기는 신의 영역으로 거기서 이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새로운 부족의 생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교태제 아닙니까? 교태제? 아, 강령전이거든요. 교태전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강령전의 후속 건물로. 어떻게 보면요, 강령이란 뜻은 지상에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교태는 하늘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태는 당연히 뒤에 있는 거고 강령은 반드시 앞에 가는 거예요. 글자 자체가. 강령 수복이란 말이에요. 천명을 받아서 강령 수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세를 말하는 거고 교태는 그 주역의 유지 파괴 중에 제일 좋은 거. 지천태라고 하는. 자, 그러면 이제 원리학자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과학 한자입니다. 아마 한자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원리 한자 오늘은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어원 한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종류별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과학 한자 수레 건데요. 기계차 부를 때는 기계차로 부릅니다. 기계할 때는 차로 불러요. 화차 이런 식으로. 화차는 수레가 아니고 기계 장치라는 뜻입니다. 기계 장치. 또 기계 장치 중에 기리고차. 기리고차는 이렇게 수레바퀴에 이렇게 그 톱니바퀴가 있어가지고 수레바퀴가 6번 돌면 북을 한 번 쳐. 가면 또 한 쳐. 그래서 예전에 거리를 잴 때 쓰던 세종대왕 때 발명품이죠. 그걸 기리고차라고 합니다. 네? 중국의 북송 때 만들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 우리나라 도로를 계산할 때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계산해서 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그러면 거인이 가면 발폭이 보폭이 맞는데 저같이 짝다리들이 갑자기 요만치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저 조상들은 너무 비과학적으로 이식하는 것 같아요. 예? 기르고차라 해서 두 대가 항상 같이 갑니다. 예? 그래서 두 대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종묘가 모든 그 이스의 기준점입니다. 종묘가. 예, 그래서 그냥 통칭적으로 종묘부터 수레가 가요. 그래서 과천까지 가면 그때 북친 그 개수만 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대략 몇 리. 그래서 이스를 기록하는 하면서 북을 치는 기계차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계차. 그래서 수레고.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제가 잘 수레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누가 봐도 수레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죠. 수레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이제 이렇게 하면 뭐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뭐 다 수레입니다. 그래서 이 수레는 일단 여기 수레, 수레 바퀴, 그 다음에 여기 가마, 그리고 앞에 끄는 말 이렇게. 그래서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끄는 말, 그 말이 나중에 네 개가 되겠죠. 네 마리가 끌고 두 마리는 직진용이고 양쪽 두 마리는 우회전, 좌회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치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두 마리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네 마리가 끄는 게 보통. 그러면 우리가 이 왜 과학이라고 하냐면 수레를 단순하게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는 기동장치하는 무슨 도구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에 다양한 형태의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이 말을 다루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물학이라고 하죠. 생물과학. 그러니까 이미 말을 다루는 기술이 벌써 발생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우경을 한다는 것도 소를 기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쟁기가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말을 기른다는 것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 그러면 말은 뭐냐? 첫째는 이동용이었습니다. 이동수단. 그래서 말을 타고 가죠. 근데 이 말을 타고 갈 때는 전투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 위에서 두 손의 자유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등자가 있어야 됩니다. 등자가 없으면 손에 자유가 없어요. 그때는 대부분 말의 목을 잡고 엉덩이를 들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말의 두 번째로는 운반용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운반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도로가 건설돼요. 도로. 그리고 두 번째는 수레가 만들어져야 돼요. 말에다 실어봤자 얼마나 못 실어. 쌀이나 이런 것들을 말 등에다 실을 수가 없거든요. 수많은 곡물들을. 그러면 수레가 만들어져야 되고 도로가, 수레가 있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하면서 벌써 여기는 행정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량형의 통일을 무지 중요하게 여겨요. 길을 닫고 수레의 너비를 폭을 정하고. 많은 분들이 왜 수레의 폭을 정하느냐? 우리는 모래벌이 많기 때문에 비가 와도 흙이 파이지 않아요. 거의. 그리고 우리는 주로 말을 타고 이동을 했지 수레를 활용하지 않는데, 중국은 수레를 활용하는데 거기는 진흙이 많아가지고 한번 비가 왔다가 그 바퀴 자국이 나면 그 바퀴 자국이 막 딱딱해져가지고 그 골을 따라가지 않으면 수레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수레바퀴 폭을 똑같이 하면 그 골 따라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북경에 가면 노구교라고 있어요. 노구교. 왜냐면 그 중현전쟁이 일어났던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수천 수만 대가 그 돌다리 위를 걸어가가지고 그 돌다리 쪽에 파여져가지고 홈이 났어. 홈이. 그리고 예전에 북경에 고도로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중국인들이 올림픽에 다 떠버렸어요. 이 바보들이. 그래서 저쪽 시골 같은데 서주나 이런 데 가면 그 성 쪽에 가면 지금도 그 도로에 그 파여져 있어요. 그게 인공으로 판 게 아니에요. 수천 수만 대가 가가지고 저절로 파여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로의 폭을 똑같이 만드는 거. 이걸 도량형의 통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용이 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등자가 나와야죠. 발거리가.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등자는 AD 300년경에 나옵니다. 요서 지역에서. 그래서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발명했다고 하는 거고 우리 고구려가 발명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약 10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의 파르티아족들, 파르티아 왕국에서 드디어 등자가 나오죠. 그래서 페르시아 화폐 보면 이렇게 몸을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릇 같은 데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이 고구려 사법이 아니고 파르티안 사법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로마인들이 봤을 때 그게 얼마나 공포였거든요. 그래서 파르티안들이 활 쏘는 방법. 그 등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만 놔도 이런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생물학적이고 두 번째는 기계학적으로 이게 결합 도구예요. 결합 도구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계 장치를 할 때 3개 이상의 부속이 합해진 걸 기계라고 불러요. 3개 이상의 부속이. 그래서 우리가 활은 기계라고 하지를 않아요. 활은 보통. 왜냐면 이제 이 활은 이 활대와 활, 요 두 개로만 만들어졌다 해서 누구는 활주까지 생각하는데 활주는 여기다 끈을 묶은 거고. 그래서 보통 활은 기계라고 하지 않아요. 기계라고 하려면 3개 이상의 도구가 결합됐을 때 기계라고 하는데 여기는 3개가 어떻게 되냐면 바퀴가 이렇게 있고요.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바퀴축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가마가 있죠. 그 다음에 불대 말이나 소에 연결되는 이 3개가 연결돼서 이게 이제 동력원이죠. 동력원. 여기는 이제 동력이 전달되는 거. 그리고 여기는 그 동력을 굴리는 이제 기계 장치가 되는 거. 그리고 여 안에는 이제 물건을 싣는 이렇게 3개로 구성된.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형태의 도구 기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탱크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 동아시아의 그 마차를 탱크라고 탱크와 같은 것이다 원리가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계식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수레, 그다음에 바퀴, 불대. 그래서 이 불대의 양쪽에 이렇게 된 것을 멍에라고 부르죠. 한번 이걸 짊어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 소에다 딱 걸어놓죠. 허리 여기까지 해가지고 딱까지. 그러면 이제 멍에 딱 걸리는 순간 영원히 걸리는 거지. 그게 이제 멍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레를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가마를 들고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투용까지 발전하면 엄청나게. 그래서 중국을 이해할 때 수레를 이해하지 않고는 중국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레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권력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승이라고. 승, 오르다. 그래서 이것을 오를 수 있는 말이 1000개냐, 10,000개냐. 그래서 이렇게 만승하면 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하게 되냐? 그러면 천자는 수레를 10,000개나 갖고 있는 거. 어떤 미친놈이 10,000개를 갖고 있어요. 천자는 수레 많이 안 갖고 있어요. 한 100대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동원이에요. 전쟁이 나면 제후들이, 그러니까 만승이라는 것은 적어도 1000대 이상의 수레를 동원할 제후들 10명을 동원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1000대의 수레를 가진 제후는 다시 100대의 수레를 가진 사람은 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승, 천승, 이렇게 백승, 이렇게 백승지기, 그래서 십승지기까지 10개 수레. 일반적인 경제분들은 10승, 10개 수레. 그것도 큰 거죠. 우리말 하면 자동차 10대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레도 권력과 무지 관련이 깊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저쪽은 승이라면 우리는 기예요. 기. 기. 그래서 10기, 100기, 1000기, 만기. 천기장, 만기장. 몽골은
몽골은 부족 단위 자체가 만기를 끄는 사람을 한 단위로 써요. 그러면 만기라는 것은 부족의 인원이 얼마냐면 5만 명 있다는 얘기예요. 5만 명 정도를 한 부족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한 군대의 집단이 5만이에요. 항상 5만. 이렇게. 그래서 그 5만 중에 만기를 기병을 씁니다. 그러면 차출을 해요. 그러니까 5만 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얼마냐? 총 인원수는 25만 명이에요. 부족이. 25만 명의 부족 가운데 항상 5만 명이 기본적인 동원력이에요. 그 중에 이제 만기가 전쟁에 항상 나가요. 5만이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이 만기를 어디서 보냐면 광개토 대왕이 만기를 끌었다고 했어요. 광개토 대왕이 5만 군대를 끌었는데 1만이 기병이고 1만이 보병이었죠. 그래서 복이 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이 5만. 고대인들의 사고 방식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것을 금나라나 후대는 다 맹한 목제, 우리는 십진법에 십진제를 썼어요. 중국은 오진법에 의한, 그래서 오열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오열. 대우를 뭐 이렇게 하라. 오열을 할 때 거기는 5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에서 25명 계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2,500명. 전체 그 1사단, 사가 11,500명입니다. 뭐 오위장 이런 것도 저기에서. 예, 오위장 제일 낮은, 그냥 우리말하면 군대급. 군대급. 기본단위. 군대는 지금 약 1명, 12명이잖아요. 그때는 5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봤던 거죠. 아마 그게 우리가 오가 작통법에 의해서 항상 5집을 하나를 묶으면 그 집에서 이제 한 명씩 오면 5명이 이렇게 오는 거.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서로 감시하는 수준이 딱 5집 정도. 어떻게 보면 최소 방어 수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5집 정도가 최대 방어 수준. 그리고 그 예전에 마을에 뭐 수천 명 사는 게 아니라 단위별로 하면 대략 한 5집 요 정도 되냐. 그러면 한 명씩 차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5가 되는 거고, 또 5가 5집을 모이면 25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11,500명이 1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 하면 5만 명이 동원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중구는 거기서 몇 명 차출해가지고, 그래서 왕이 진출하진 않아요. 왕은 가운데만 있는 거지. 중군장. 그래서 중군장을 중랑장이라고 불렀죠. 바로 서희가 그때 중군장이었죠. 그러니까 서희 같은 사람은 전투에 나가는 게 아니라 기획하고 참모하고 그러죠. 외교하고 그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수. 자, 그러면 뭐 이 정도로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제 술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술에와 관련된 글자 중에 하나가 바로 군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글자입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 병이라는 글자는 도끼가 있습니다. 도끼를 두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밭들공자라고 했죠.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1인을 말합니다. 1인 군인. 도끼를 들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창이나 칼을 얘기하는데 고대인들 중에 일반 병사들은 칼을 가지고 있을 만한 경제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항상 필요한 거. 집에서 가장 필요한 거. 도끼에 도끼. 산을 개간하든 뗄나무를 쓰든 항상 도끼는 늘 지참하고 다니는 농부들은. 그래서 전쟁이 났다. 호각이 갑자기 불었다. 그러면 뭐 그냥 그거 그죠? 도끼 들고 뛰어가는 사람. 그게 병이에요. 병사. 자, 그러면 군은 뭐냐? 군은 이건 집단입니다. 왜 그러냐? 최소 군에는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군은 이렇게 수레가 있으면 이 수레 앞에 말까지 해서 이것을 갑주로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호하는. 아마 알렉산더 영화에 보면 말에도 이렇게 입히고 병사들도 이렇게 입히고 막 수레 쪽도 이렇게 방패 같은 거 다 막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타냐? 최소 2명이 타요. 2명이. 그래서 한 명이 말을 보고 한 명은 창으로 뭐 조준하거나 이렇게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옆에
아시죠? 탱크 옆에 이렇게 따다니 보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군에 몇 명이 옆에 있는지는 한자로는 모른다 그래요. 근데 적어도 8명에서 10명은 따를 거예요. 뒤 앞에는 안 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옆에 한 3명, 뒤에 2명, 여기 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마 정확하게 이 5에 2배가 타거나 아니면 다 빼고 2명에다가 이렇게 3명 해도 5명이 가는 거죠. 그래서 군은 여럿이 함께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군대라는 것은 집단을 뜻하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군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군대가 9명이잖아요. 예? 군대가 9명이에요? 9명 아니에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 군대가 9명이에요. 9명이나? 네. 우리 가면 병장 가면 다 군대장 했는데. 네, 일개 군대가 9명. 9명이었구나. 그래서 병은 그냥 도끼를 손에 든 병사 1인을 뜻하는 거라면 군은 수레에 여럿이 있는 병사들. 그러니까 많은 병사 이렇게 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병사. 그리고 여기는 홀로 병사. 이렇게 해석하면 금방 병과 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운빨이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늘 생각합니다. 왜 운빨이라고 할 때 왜 운일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아니야, 중국에서 추리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왔다 갔다 정답 하니까.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어느 위치에 가서 살 확률이 되게 높대. 또 하나는 병에 비해서 생존율이 높대, 운이. 군에 소속된 애들은 탱크가 지켜주니까. 네, 그래서 운빨이라는 경우에는 죽을 확률이 적은 병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맞다고 봐요. 하여튼 내가 장갑차나 탱크 속에 들어가서 이동을 하면 죽을 확률이 적죠. 총탄 나와도. 예. 근데 보병하다가 보면 매복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냥 샹샹샹. 뭐 총알이 뭐 학식과 덕망과 재산을 가리겠어요? 팍팍.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도 이 운이라는 글자를 대부분 어느 위치나 이거에 따라서 살 확률이 높은 것, 재수가 좋은 것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정도로 하면 군에 대한 이야기는 금방 운빨은 이거 나왔고 아까 연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레가 계속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연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요. 같은 글자에서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수레 거에서 나온 한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저게 언데 어떨 때는 거자를 읽고 어떨 때는 차자를 읽고 그런 뭐 구분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동이나 주로 이제 가마를 타고 이동하고 사람이 탈 때는 수레로 벌을 하고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장치로만 쓰일 때, 사람이 없을 때, 장치로만 쓸 때는 차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쓰는 게 화차, 뭐 기리고차 정도, 자동차 이렇게 씁니다. 기리고차 할 때 리수를 잰다 그러면 바퀴에 둘레로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 바퀴의 둘레는 몇 바퀴가 돌아갔다는 걸 갖다 북을 쳐갖고서 알리면 그건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퀴가 있으면 바퀴에 톱니바퀴가 있어가지고 두각이 연결돼서 이게 6바퀴가 돌면 북을 한번 빵 치고 또 6바퀴 돌면 북을 빵 치고 이걸 통해서 다 길을 재는. 한 사람은 계속 기록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두 대가 간다고 되죠. 그러니까 얼추 맞는 거죠. 오차를 줄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하고 요거만 하고 오늘은 이제 역사 한자 가운데 이제 천복구여라는 한자를 하겠습니다. 시경에 나오는 건데요. 하늘이 지켜준다. 9가지 이 여자는 같은 여자라 해서 우리로 말하면 뭐라 할까? 행운 뭐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뭐 지켜주는 거. 그래서 중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월 오공도라고 해서
우리나라 임금님을 상징하는 그림 있죠. 보통 우리가 여자는 같은 여자라고 하는데 축수에 쓰는 겁니다. 축수란 말이죠. 축수. 기원 뭐 이런 것인데, 자 9개의 축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9개의 어떤 그런 좋은 것을 지켜준다. 천보구여고요. 여러 시인데 시가 너무 길어서 제가 시까지는 읽어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래서 아까 이 보자 할 때 이 보자가 원래 아이 모습이고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키다, 지켜주다. 그리고 지금은 포대기 보자로. 포대기 강자, 포대기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강보, 포대기보, 강보. 뭐 강이라는 것은 찌개미 강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미가 미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찌개미. 그리고 보는 지키는 거, 업고 다니는 거. 반 미기고 업고 다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그냥 포대기강, 포대기보. 근데 아이를 이렇게 업고 다니는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소수민족 빼놓고는 없어요. 사실 만주족이랑 우리들만.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아주 특이한 형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세계인들이 가장 지금 관심 있는 게 포대기와 지게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지게도 있을 것 같죠. 저는 중국에 그 많은 지게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중국에 지게가 없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에다가 이거 무식한 거 이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유일하게 어디에 있느냐? 저 중국의 남부 가면 이족이라고 있거든요. 그 이족에 산에 가면 걔들이 지금 지게를 쓰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 그리고 인디언들이 지금 지게 쓰고 있죠. 인디언들이 지게라고 그래요. 지금 발음이 지게. 짐을 지다 해서 나온 말이니까. 하여튼 이 보자는 그런 우리 민족을 가장 특징적인. 아마 지금이야 이제 중국화 됐지만 고대인들에게서는 이 보가 아주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자 중에 나중에 흙으로 이렇게 담을 싸서 지키다. 지킬 보자. 이렇게 생겨죠? 보자. 네. 자, 그래서 이 천보할 때 하늘이 지키다. 9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왕을 상징하는 거죠. 왕을 상징하는. 왕은 여라는 게 뭐라 그랬죠? 중요한 거. 축수. 늘 같은 거. 변함없이 늘 같은 거.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복 같은 것을 지켜주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9가지를 꼽은 거죠. 그럼 뭐냐? 이 9가지가 늘 변함없이 늘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천보구여라고 그랬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4개가 있습니다. 여산, 산처럼, 그 다음에 여부, 언덕부, 그 다음에 여강, 언덕강. 이게 이제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능, 언덕능. 다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4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여산, 여부, 여강, 여능. 이것들이 태풍이 불거나 뭐 폭우가 쏟으면 없어지진 않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영원히 있는 거. 그러니까 임금님이나 이런 분들의 축소도 그런 거죠. 재물이나 건강이나 평안이 이런 것들이 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산, 여부, 여강, 여름. 그러면 산은 뭐냐? 산은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산은 봉우리가 많은 매를 말합니다. 많은 봉우리 매예요. 많은 봉우리 매 산. 네? 산이죠. 그러면 부는 뭐냐? 부는 그러한 산에 산으로 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진 언덕. 산에 오르기 위해서 늘어진 뇌. 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주로 이 뇌 쪽 이쪽에 짐승을 잡는 함정이나 이걸 논다고 그랬죠. 그래서 함정할 때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함정. 또는 그냥 줄여서 그냥 이렇게 쓰죠. 함정.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깊은 산에 사는 짐승들이 이렇게 올 때 강이 흐르니까. 그죠? 자, 그럼 부가 됐죠. 부는 늘어진 뇌를 말하는 겁니다. 늘어진 뇌. 그러면 강은 뭐냐? 우리가 강을 어디서 보냐면 국강상 광개토령할 때 국강. 국강상에는 같은 말입니다. 이거나 같은 거예요. 나중에 산자가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강은 뭐냐? 강은
이렇게 언덕이 늘어졌는데 산 하나가 무지 크게 하나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언덕 위에 산 하나가 크게 늘어나는 거. 이걸 강이라고 합니다. 어디 있냐면 광개토대형 비가 있는 곳 생각하시면 돼요. 장수왕릉이 있는 곳. 거기 산 안에요. 예.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황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황산 또는 용산이라고 부르죠. 산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길게 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광개토대형 비가 여기 써져 있고 여기에 장수왕릉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용산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것이 강입니다. 강이 뭐냐면 높은 산 하나에 길게 늘어진 언덕. 강. 그것은 뭐라고 하지? 길게 늘어진 언덕. 강. 높은 산에 길게 늘어진 언덕. 이렇게 이걸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강이라는 게 되게 신성한 거죠. 자기들의 성이 있는 한 곳에 그런 산 하나가 우뚝 서 옆에 막 수많은 산이 있는데 그 하나만 이렇게 우뚝 솟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능이 있습니다. 능은 뭐냐? 무지 쉬워요. 능은. 네? 능은 이렇게 언덕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푹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언덕 가운데 솟아 있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 뭐였어 이게? 무덤이죠. 네. 그래서 능은 언덕 위에 솟은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무덤을 쓰고 딱 덮으면 네. 이거 한다는 건 엄청난 노동력이 드는 거죠. 흙을 갖다가 이거 능을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언덕 같은데 보면 이렇게 넓게 보는 평지 같은데 보면 이렇게 펄쩍펄쩍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무덤으로 쓰는 거예요. 그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은 이 글자가 쐐기라는 뜻이에요. 쐐기. 폭 솟아 올랐다. 능. 나중에 이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네 개. 여산, 여부, 여강, 여름. 그러니까 산의 모양을 보고 주로 이런 근처에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 거예요. 풍수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풍수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5가지가 남았죠. 5가지. 자, 그러면 5가지 중에 5번째. 여자. 그게 5번째. 천지, 강지. 산에서 흐르는 내가 곳곳으로 천하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좋은 거죠. 한강처럼. 천이 사방에 흘러 내려가는 것. 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달의 항. 달이 늘 뜨는 것. 월지항. 그죠? 7번째, 월이 있으니까 다음에 일지승. 해가 늘 떠오르는 것. 이렇게. 7번째. 그러니까 일월 있죠? 일월. 그 다음에 8번째. 남산지수. 그 다음에 9번 송백지수. 되게 재밌는데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천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내관중에서 이쪽으로 천이 있고 이쪽은 얼마나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달은 서쪽을 말하는 거고요. 해는 동쪽을 말하는 거고요. 남은 수명을 상징하는 거고 송백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송백지. 그러니까 내 후손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잖아요. 송백이 약간 우스워지다는 것은 내 후손들이 무성하게 앞으로 온다는 뜻이고요. 남산지수는 살아있는 내 생명이 오래오래 간다는 자손들 많이 나서. 그리고 이제 남산 남쪽을 말하는 거고 송백은 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백은 항상 무덤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금방 되시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해석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도적인 거예요. 여산, 여부, 여강, 여름이니까 이 산천을 기준으로 해서 4개의 여산, 여부, 여강, 여름이 있는 거고 여기에 다시 일월, 그 다음에 남산, 송백
그래서 총 9개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걸 쓴 사람이 아마 이런 구조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그리고 요 천. 자, 가운데 천 놓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해가 뜨고 뭐 이렇게 또 산이 있고 능이 있고 뭐 이러면 이게 엄청나게 살기가 좋은 아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정도로 그냥. 네, 그래서 총 9개 구역. 늘 변함없이 내 마을에서 늘 있는 것. 그래서 하늘이 지켜주니 9개는 늘 같구나. 천보구역. 왕을 상징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뭐 구석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배울 거니까. 왜냐면 왕을 상징하는 게 5와 9가 있거든요. 5와 9가. 그래서 9, 5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9, 5. 여기 반점이 5구 반점이 있거든요. 네. 9호도 써도 되고 5구로도 써도 돼요. 그게 최고의 숫자는 뜻이에요. 왕으로서의 최고의 숫자. 네. 그래서 주소잖아요. 네? 5반점 주소. 그렇죠. 네, 5반점. 9, 5 또는 5구. 네. 또 주역으로 말하면 5번째 궤. 그 궤를 분주의 궤라고 해요. 지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천보구역 시경의 소화편, 시경의 소화의 천보편. 개와 소화가 있으니까. 7번이 뭐지? 7번이요. 일지승. 여일지승. 해가 솟아오르는 것. 해가 솟아오르는 것. 여일지승. 6번은 월지항. 달이 늘 같은 모습을 가고 있는. 월이 먼저 나오지. 모르겠습니다. 네. 월지항, 일지승. 아마 이것은 노래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노래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 그 남을 목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건 노인성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남산 노인성과 같은 거. 그리고 송백은 북쪽을 말하는 거. 송백지수예요. 무. 무? 무성할 무. 그래서 천보구연은 왕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천보구여도 뒤에다가 앞쪽에다가 해와 달과 5개 봉우리 1월 오봉병 또는 1월 오학도를 그렸던 거죠.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천보구역까지 해서 오늘 역사 한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